연일 계속된 막말로 입에 걸레를 문 남조선 거대 야당 대표에게 만고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신 경애하는 김용민 동지께서 파인프라 치약을 판매하도록 허락하시었다. 남조선 거대 야당 대표의 잇몸 건강이 유지돼야 천년만년 당대표직 유지도 가능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당을 제외한 나머지 인민이 행복해질 것임을 김용민 동지가 꿰뚫고 계시는 바 하해와 같은 단심이라 할 것이다. 8시간 이상 지속되는 강력한 항균력으로 입안 세균이 감히 쾌적한 구강 환경에 도발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파인프라 치약. 그 어떤 막말에도 구강 건강을 지키시어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부디 거대 야당 대표의 만수무강을 강력히 기원하는 바이다. 게다가 김용민 동지께서 남조선에서 파인프라 치약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김용민닷컴의 최저가 판매를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가 하늘을 찌른다 하겠다. 구매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개편하기 위한 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점을 종합일간지들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경향신문, 미루었던 대입 개편안, 국민에게 또 미루었다. 서울신문, 현 중3 대학 입시 개편안 또 미루고 떠넘긴 교육부. 국민일보, 대입 개편 허송 224일.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이런 제목이고요. 한겨레, 현 중3 대입제도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식 공론화, 국민이 정한다. 동아일보, 현 중3 대입 수시정시 통합지원 추진, 이런 제목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입 개편의 방향을 교육부가 정하는 대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맡겼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형태를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무원과 교수 그리고 교사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어제 교육부 발표 내용의 핵심은 입시제도의 큰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민 토론에 붙여보자는 것인데요.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그리고 수능 평가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습니다. 입시제도 개편 최종안은 오는 8월에 발표됩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수출 황금기, 고용 빙하기, 끊긴 선순환 고리. 세계일보, 최저임금발 고용 쇼크 현실화. 중앙일보, 일자리에 25조 쏟고도 실업률 17년 만에 최악.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3월 실업률은 4.5%로 2001년에 이어서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5살에서 29살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실업률은 약 12%에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24%까지 올랐습니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네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트럼프의 조건은 1년 내 북핵 피해기, 이런 제목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의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장소와 시기를 포함한 회담 개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에게 북핵 완전 폐기를 6개월에서 1년 안에 완료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아이 읽기 쓰기 말하기의 저자이기도 한 김보영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좋을 경우 미국은 부분적인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 접촉에서 미국 워싱턴과 북한 평양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그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밝힌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비핵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해왔습니다. 조건 없는 비핵화를 강조해온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 접촉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논의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사전 실무 접촉에서 워싱턴과 평양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개시하거나 북한과 미국의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한과 미국의 사전 접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꿈꿔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목표입니다. 우리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평화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요. 이에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직접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피감기관들이 당시 김기식 의원의 출장을 지원하게 된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다만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무 관련성이 증명돼야 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당내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임에 당시 김기식 의원도 소속돼 있던 만큼 이른바 셀프 후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15년 피감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돈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과거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를 통한 나홀로 출장과 보자진 대동 출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두 번의 출장은 출장 국가만 같은 것이 아니라 국제민간 항공기구 방문과 스미소니언 방문이라는 출장 주요 일정까지 완벽히 동일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비난의 기준으로 보자면 최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야말로 피감기관을 통한 해외 출장이었고 갑질의 최정점에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공무상 출장이라고 해명했네요.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을 보면 노조의 설립과 활동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삼성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직장을 폐쇄하라는 부분인데요. 문건을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노조 가입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 아예 직장을 폐쇄하라 이런 지침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선제적 직장 폐쇄로 반드시 시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춘천 서비스 센터가 직장 폐쇄를 강행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은 노조 활동이 시작되면 주동자에 대한 사찰을 통해 노조 활동에 싹부터 잘라냈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가 결정되자 사측은 노조 진행 상황 점검표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조 주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노조 활동에 싹부터 자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삼성의 노조원들은 휴식 시간에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습니다. 또한 동료를 사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문제점을 찾을 때까지 윗선의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근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면 윗선에서 질책과 압박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노골적으로 사찰하는 일이 위험하게 느껴졌던 한 직원은 결국 지난해 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검찰은 노조 파괴 문건의 작성과 실행이 삼성전자 본사는 물론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 파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MBC와 SBS 보도였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이른바 요령 주식을 팔아 초단타 매매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시간차 차익 매매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1,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1,000주가 발행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때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초단타 매매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수백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 수는 있지만 자신의 연봉 이상을 사들이는 행위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만약 직원들이 연봉 이상의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 주문이 차단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유령 주식을 되사올 때 삼성증권은 잠금 장치를
일시적으로 풀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은 신입사원도 아닌 베테랑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런 가장 중요한 의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40만 주 정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어떻게 10분 만에 400만 주가 거래될 수 있는지, 누가 이 물량을 받아간 것인지 시급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대목입니다. 2년 전에 개봉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화이트리스트 영화인데요. KBS는 영화 인천 상륙작전 중심에 KBS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KBS가 투자한 금액은 32억 원, 공영방송으로는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투자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당시 상황을 상세히 털어놨는데요. 정태원 대표는 당시 KBS 조대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투자가 결정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조대현 사장은 연임 결정을 5개월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조대현 사장의 투자 결정은 연임을 위한 일종의 승부수로 보였다. 정태원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의 지도자인 이재록 씨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재록 씨의 성폭력이 일회성에 멈추지 않고 오랜 시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폭행 상황과 수법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이재록 목사가 늦은 밤 개인 기도처로 여성 신도를 불렀고 권위를 이용해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살아있는 신으로까지 불린 이재록 씨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근까지도 성폭행이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재록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용민 파일. 이재록 목사. 그는 대한민국 서울의 만민중앙교회를 개척하여 20여 년 만에 등록교인 8만여 명에 이르는 대교회로 성장시켰고, 대한민국 주요 40여 개 도시와 전 세계 곳곳에 수백 개의 지교회를 세우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생명 다해 감당해 나가고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다. 이재록 목사는 왜 능력 있는 종인가? 아니, 능력 있는 종이란 무슨 말일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 같은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하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말 쓰죠. 그러나 저는 좀 수정하고 싶어요. 온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일 일도 대략은 안다. 내일 모른다고 하면 차 타고 가다가 급히 차가 그냥 부딪혀서 그냥 폐차되고 그 안에 탄 사람이 죽는다 말이에요.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온영으로 들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장하신 거 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자신처럼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세월호 참사도 피할 수 있다고 웃으며 말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고 난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 추락해서 세월호를 타고 가다가 배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체로 죽는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자랑하는 예언이란 무엇인가? 먼저 1998년 재보궐선거 결과. 1998년 7월 21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7월 19일자 주보에 조전 73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당시에 광명에서 후보로 나온 조세영 씨와 전재희 씨가 아주 막상막하였지요. 즉 조세영 씨가 전재희 씨를 이기고 당선되며 조세영 씨가 속한 여당이 7곳의 선거구 중에 3곳에서 당선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세영 씨가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조세영 씨가 전재희 씨를 이길 것을 조전 이렇게 순서로 표시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보다 앞선 예언으로 이른바 IMF 외환위기도 있었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교에 매년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1996년도 기도 제목으로 긴축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을 이미 알려주셨죠. IMF 발표하기. 그러니까 발표 때까지 대통령도 모르고 정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런 외환위기가 올 걸.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도 있지만 전쟁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란 예언도 2008년도 성탄절 남성교회 만남시 제가 즉 2009년 남북 관계에 대해 북한은 대외적으로 더 강하게 보이려는 강경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과 북한은 전쟁이 발발할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만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잠잠해지는 방향으로 마무리된다 했습니다. 이 설교는 2014년의 것인데 남북관계가 나아진다는 예언도. 그 뒤 개성공단 폐쇄,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핵도발 등이 줄줄이 이어졌던 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듯. 그런데 최근에 주신 말씀 중에 때가 되면 순식간에 북한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이 무르익으면 급속도로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일. JTBC 보도. 서울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 명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이 목사가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설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는 20대 초반, 이 목사는 65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최근 이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릴 때부터 종교적 세뇌를 당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록 목사를 신이라고 믿었고 이 씨가 성관계를 포함해서 어떤 욕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떠한 난관도 피할 수 있다던 이재록 목사. 이 어찌된 일입니까? 2014년 설교. 제가 앞일에도 모르고 살겠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될까 몰라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될까 몰라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응암시장 나무분식 떡볶이, 자박한 국물에 쫄깃한 밀떡과 어묵. 네, 그 기백으로 나무분식 국물떡볶이를 소개합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맵지 않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맛에 살살 녹아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나무분식 떡볶이 최저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이제 답정너와 함께하죠.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지금 보수 야당 보수 언론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야말로 회를 뜨고 있습니다. 네,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금융감독원장 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개헌 정국 쪽으로 완전히 구석에 몰려있던 자유한국당이 간만에 본인들에게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좀
세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거든요. 재국민들에 대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여는 것 자체를 연기하려는 작전으로 개헌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개헌을 못하는 책임을 본인들에게서 민주당 쪽으로 옮겨오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피감기관들을 아주 호되게 다루는 것에서는 뭐 정평이 나 있었고 또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일 중에 하나가 김기식 의원이 이제 낙선한 상태였잖아요. 낙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19대 때 정무위 활동을 하면서 미진했던 점, 쟁점 이런 것들을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온 전 의원실에 아마도 민주당 의원실에만 뿌렸겠지만 배포를 해서 이제 정무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건 이렇게 해결이 됐고 이것들은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료로 남겼었고 또 그 당시에 의원실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들을 국회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해온 과정을 좀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잘 수행해왔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으로 갔을 때 특히나 이제 삼성증권을 위시해서 이제 삼성그룹이 입게 될 타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좀 상당 부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금융감독원장으로 해서 김기식을 막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으로는 어쨌든 검증 라인에 있는 조국 수석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만드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지금 김기식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 터무니없진 않다 이런 지적이 진보 진영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 역시도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갑질이나 관행에 무뎌졌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오던 일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국회에 안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넌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하냐는 비난이나 비판을 자주 듣기도 하는데요. 피감기관과 함께 뭐 외유라고 하죠. 그 해외 출장 가는 경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사실 피감기관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는 상당히 자주 있거든요. 당장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김성태 의원부터 2015년에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한 번은 혼자서 한 번은 보좌진 한 사람을 대동해서 출장을 갔는데 두 번을 같은 미국으로 갔고 두 번 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방문하고 주요 일정이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꼭 두 번을 갔어야 했나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치면 김성태 의원은 본인이 출장 갔던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피감기관과 어떻게 출장을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갔다고 했을 때 현지에서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같이 다닌 거거든요. 김기식 의원과 비서 두 사람만이 간 무슨 여행 같은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공무로 갔던 것이고 해당 기관의 연구원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정책을 논의했던 자리라서 그것을 마치 두 명이서 간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거기다 국회 보좌진들, 이건 뭐 여야를 말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보좌진들과 비서들은 뭐 이번 사태 격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인 보좌진들을 데리고 출장을 이제 이래갖고 가겠습니까? 사실 어디라도 그것이. 성별을 가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문화가 정말 여성 보좌진들에게는 천연가토 같은 일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의 악질적인 프레임은 그 대본을 쓰고 있는 보좌진들조차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여성인데 여비서와 함께 무슨 출장을 조선일보 심지어는 여비서와 출장, 그 옆에 안희정 비서와 출장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갖고 신문기사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격분을 했는데요, 저도. 남성하고 출장을 가면 그러면 같은 방을 의원이 씁니까? 당연히 방을 따로 쓰거든요. 그것이 동성으로 함께 가든 이성으로 함께 가든 의원 쓰는 방 따로 있고 보좌관 쓰는 방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전 과정이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출장 나가게 되면 관련 기관이나 관련 연구원들이 함께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좀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2차 가해이고 정말 성평등 의식이 눈꽃만큼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듣고도 잘 믿겨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피감기관과 그럼 출장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놓고 보면 이 건도 김용태 의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이 함께 가려고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틀어서 안 간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당에게만 혹은 야당에게만 이렇게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예산이 다 드러나고 보고서를 다 제출해야 되는 일인데 여당 의원 한 사람만 데려간다든지 야당 의원 한 사람만 데려간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김성태 의원은 2번이나 갔는데 이제 국토교통위에서 상반기 간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마 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야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에서 가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일정이나 지역의 중요한 일정으로 못 가게 돼서 혼자 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여야를 동수를 맞추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피감기관의 돈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개선될 지점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국회 사무처가 경비를 내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가 지금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처 예산을 늘려서 해외 출장을 더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측면이 또 하나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감기관과의 출장 역시도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면 필요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배워올 사례도 있고 그 외국에 나가면 이제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들 생각하시지만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저질로 노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7박 8일 일정 이렇게 되면 주말을 끼니까 주말에 어차피 관공서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간 김에 주말에 하루 이틀을 내서 주변을 둘러본다든지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만 관광을 기본으로 잡아놓고 그 중간에 공식 일정을 끼워 넣는 형태로는 허가가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런 결과 보고서를 들고 와서는 뭐 그 다음번에 국회의원을 다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잘 맞추는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 역시도 2번씩이나 출장 갔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를 한다라면 본인 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할 생각이 과연 있는지를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릇된 관행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정말 출장을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 몇 박 며칠 일정으로 어디를 둘러보고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요즘 뭐 SNS도 잘 돼 있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기반이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사전에 공개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출장의 과정을 공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서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식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갔다 이렇게는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점점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자체는 다 좋은 일이니까요. 예. 그런 것에 적응해 가야겠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김기식 원장이 이 일로 사퇴할 여지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갔던 인턴 비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나만 더 드리면 저도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인턴을 뽑죠. 근데 인턴을 뽑는다고 공고를 내면 인턴보다 훨씬 더 높은 직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지원을 하고 로스쿨 졸업생도 지원을 하고 어디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지원을 하면서 이제 손혜원 의원실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뭐 일을 잘 모르니 인턴부터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들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함께 일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면접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실 국회에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정확한 직급에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만 해도 그렇게 해서 로스쿨을
졸업한 30대 중반의 인턴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을 했어요. 했는데 인턴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서 인턴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6개월쯤 지난 후에 9급으로 승진을 시켜줬고 9급으로 일한 것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활동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8급 퇴사자가 생겨서 그 직위로 다시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놓고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뭐 부정을 저질러서 혹은 뭐 의원실에 누가 알아서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승진을 시켜준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9급에서 8급을 어떻게 2개월 만에 승진하냐라고 하시지만 여긴 기본적으로 별정직이라서 네.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 번이라도 일을 잘못하거나 무엇이 맞지 않고 또 상임위를 옮기게 되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 경우가 허다한 그런 직업 환경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비는 곳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자리를 채워 넣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뽑을 때는 그 직보다 더 높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싶으면 급하게 당겨서 6급, 7급으로도 올려주죠. 더군다나 김기식 의원이 활동하던 19대 때는 8급 직위가 없었기 때문에 9급 다음엔 7급으로 승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이제 모든 방이 이제 9급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비서, 거긴 승진이 되지 않고 회계와 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제 보통 9급을 맡고 7급 이상은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들이 맡게 되는 것이 이제 국회 관행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직원을 뽑아서 승진을 시킨 것인데 여기다 꼭 여비서, 초고속 승진 이런 식의 회계망측한 해시태그를 달고 이런 말들을 자꾸 돌리는 것 자체는 정말 국회 보좌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직무 능력을 여성, 남성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것이 마치 미투 운동에 뭐가라도 나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냄새를 피우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는 논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기식을 관행 운운하며 감싸고 있는 이 민주당, 청와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이건 뭐 문재인 정부의 몰락의 신호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람이 없는 문제는 사실 사람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전문가들 그룹 중에서 블랙리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40대 내내를 경력을 살리지 못한 채 꺾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MBC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30대 후반에 전문직으로 잘 나가는 PD가 파업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좌절해서 드라마 센터에서 소품을 9년 동안 챙기고 있다. 다시 PD 현역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갑자기 이렇게 일이 잘 되겠습니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청춘을 다 빼앗겨버리고 가장 열심히 일할 30대를 통째로 날린 사람들이 현역에 복귀해도 자기 업무를 제대로 치르기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난 9년 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고 했던 이런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역시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갇혀서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특히나 관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장 때부터 쓸만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고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장이 되고 실장이 되어야 그 부처의 업무를 장악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고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기식 원장이 인물이 아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업무에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었고 무엇보다도 개혁이란 기치를 들고 안 되는 걸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을 한 것이지 뭐 뽑으려다 사람이 없어서 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은 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번 한 번만 집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적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한쪽의 입장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또 이제 민주당을 대표해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반성의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업무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대안을 내놓고 했었어야 하는데
도덕적인 문제나 소위 PC,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문제에 집착해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공격을 사실은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여당이 되니 이제 시민단체의 주장을 본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단계로 또 오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도덕적 기준은 당연히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을 높은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 외에도 좀 더 실력을 갖추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뭐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낙선, 안 끌고 다니면 괜찮고 뭐 자식 중에 하나가 이중국적자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어떤 쪽에 업무의 전문 분야가 있는지를 가지고 토론하고 사람을 뽑아가는 과정으로 좀 옮겨가는 것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날 바다라고. 아니, 침몰 원인 안 밝혀진 게 뭐가 있는데? 항적도, 즉 세월호의 내비게이션이 아무래도 조작됐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다 까발려졌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죽이라고 지시했다, 이런 증거라도 나왔다는 거야? 왜 섬 가까이 가서 앵커, 즉 닻을 내렸느냐, 그래서 세월호가 휘청해서 자빠지게 만들었느냐,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거야? 그랬을지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영화 누가 만들었어? 제작자가 김어준. 김어준? 그 음모론 제기하는 새끼? 야, 그 새끼 수염이 음모라는 음모가 있더라. 카카, 무슨 또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야, 좆가라고 해. 어? 난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좌파 애들이 다 알아서 김어준 매장시킬 거 아니겠어? 뭐 하긴 그렇겠네요. 걔네들 특기는 영화 안 보고도 영화를 평가하지요. 참 똑똑한 좌파입니다. 안 되겠어. 그날 바다, 그 영화가 흥행하면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어. 어? 그날 침대. 어떤 줄거리입니까? 나라 걱정하다가 깊이 잠든 지도자. 잠이 하도 안 와서 얼굴에 주사 맞았다는. 씨발. 나라 잘 되라고 굿하다가 잠이. 그게 아니면은 누구하고 연애. 미친 씨발 새끼.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물 소개부터. 준표야.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노마디에서 협찬하는 도서,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영어 잡학사전, 이 책을 선물해드립니다. 영어 단어의 고유의 의미를 파악하는 동안 여러분의 어휘 실력이 놀랍도록 향상될 것입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영어 잡학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어요. 철수야.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금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먹을거리 꾸러미 상품 선물해 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창이 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리는데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미친 김 감독이 만든 그날바다, 영화 그날바다의 영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의도, 목적이라는 뜻이죠. 그거 알지? 1번, 인텐션. 2번, 의도. 3번, 목적. 4번, reason. 5번, purpose.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경제신문 얼마 전에 장충기 문자로 또 한 번 논란을 이야기했는데 김성태 공항 패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국회의원의 갑질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관련한 기사를 단독임에도 불구하고 삭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김성태가 지난 7일 오후 3시 25분경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비행기를 탔는데
당시에 김성태가 신분증을 소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 아무 제지 없이 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 네, 요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그리고 김포공항 의전실 직원이 김성태 의원의 제주도 출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김성태가 나 좀 늦어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아예 티켓 발권을 대한항공 직원이 해줬고 보안 검색에서 신분증이 없어서 걸리자 김포공항 의전실 관계자가 신분을 보장해가지고 무사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공항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국내선 탑승을 불허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뭐 갑질, 특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티켓 발권도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데, 네, 요것도 뭐 대한항공 직원이 했다고 하고요. 늦으면은 뭐 별 수 없이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그 원칙을 또 어긴 것이죠. 게다가 또 이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갑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좀 이게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비판의 목소리도 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뭐 이를 보도했던 기사에 대한 얘기인데 뭐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썼는데 이 기사를 내린 것이었죠. 요거 뭐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10일에 그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한 시간이 오후 4시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매경에서 이 기사를 내니까 여기저기서 기사를 받아 썼습니다. 다른 매체의 기사들을 보면 뭐 매일경제에 따르면이라고 기사를 썼어요. 뭐 매일경제가 단독을 달고 나갔으니까요. 근데 이 기사가 이제 갑자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은 매일경제에 따르면이라고 썼는데 매일경제가 그 기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같은 날 오후 6시 26분경에 기사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단독 기사가 다시 나타난 건 아니고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해서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단독 보도를 내리고 비슷한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를 올린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방에 넣어둬서 뭐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 뭐 거듭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다른 매체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올 때도 이랬대요. 그래서 예. 뭐 이게 사실대로 사과한 건지 그거는 아직 뭐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김성태의 사과가 있고 나서 매일경제가 오후 10시에 기사를 하나 더 올립니다. 예. 기사 제목이 김성태 신분증 미제시 비행기 탑승 사과드린다라는 제목이었고요. 김성태의 사과와 이 해명을 담은 보도를 게재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매일경제가 단독을 친 건데 이 단독 기사는 사라지고 연합뉴스 기사가 올라오더니 또 이후에 또 이제 김성태 해명만 담은 그런 기사가 이제 올라온 셈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저희 김도현 기자가 이거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대체 왜 매일경제에서 이런 큰 단독을 내렸는지 오보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매일경제 서양원 편집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서양원 편집국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단독 기사가 2시간 반여 정도 노출되다가 정치부의 요청으로 김성태 사과를 반영, 종합해서 1시간여 만에 다시 올라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보기로는 이게 연합뉴스 전체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기사는 아닌 거죠. 단독 기사는 이미 삭제가 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 기사를 왜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 확인은 기사에 있어서 필수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피드백도 그때그때 반영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사 안에 김성태의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사를 내렸다라는 설명인데 뭐 물론 이 반론을 받아야 하는 게 뭐 원칙인 건 맞는데 이 매일경제의 당시 기사를 보면 공항이나 대한항공 쪽에 취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팩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다툴 때는 반론을 이제 충분히 담아야 되지만 일단 뭐 팩트가 공항하고 대한항공 쪽하고 일치하니까 예, 뭐 예. 요게 기사를 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 말미에 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김성태한테 연락을 계속 했는데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새 뭐 정치인도 그렇고 뭐 언론사도 그렇고 전화를 하면 안 받고 해명을 피하다가 기사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의를 하고 막 기사를 내리라 이렇게 언론 중지에 걸고 뭐 이런 경우들이 요새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매일경제에서는 김성태한테 접촉을 하려고 이 기자가 노력을 했고 근데 김성태가 전화를 안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대로 가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사실 반론이 없어서 기사를 내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사의 단독 기사를 그렇게 아예 내려보내는 경우는 사실 점점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론을 받아야겠다, 아니면 기사를 쓴 이후에 반론이 왔다 싶으면 단독 보도는 그냥 그대로 둔 채로 밑에 이제 김성태가 뭐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는 반론을 붙이던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 기사는 놔두고 새롭게 또다시 기사를 써서 김성태가 이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사를 쓰던지, 예. 보통 이게 온라인 시대의 매체들의 좀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매일경제는 그 기사를 아예 그냥 내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팩트가 틀리다면 뭐 당연히 내려야 하겠지만 팩트도 맞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김성태가 팩트가 뭐 틀렸다 뭐 이렇게 항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 이후에 또 곧바로 뭐 사과를 했으니까요. 팩트를 인정을 한 거죠. 네. 매일경제는 지면이 있는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발행을 하는 매체잖아요. 예. 그래서 요 김성태의 사과가 나온 것까지 종합을 해서 지면에 실었으면은 뭐 그것도 온라인에서 삭제해도 뭐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1일자 지면에도 관련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사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팩트를 확인해서 기사를 올려놓고 그게 반향을 일으켰는데 지면에 기사를 실어주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김성태의 입장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만 붙여가지고 지면에는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매일경제 입장을 100% 고려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김성태 씨가 그렇게 봐줄 만한 정치인인가? 미래적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매일경제의 이런 행태는 오바도 개오바다.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그러게요. 이 김성태 의원이 뭐 물론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니까 그 위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기사를 가지고 눈치를 볼 만큼의 뭐 억지 보도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팩트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사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편집이야 뭐 매일경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행태가 좀 이상하고 납득되지 않아서 뭐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왜 뺐냐? 우리 특종인데. 이러고도 남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뭐 기자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사주가 아니라 장충기한테 충성 표시 이것만 하는 것 같아서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매일경제는 특히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그때 별도로 따로 빼가지고 매일경제만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소식은 KBS 관련한 소식이죠. 예, 그 KBS가 양승동 사장이 들어선 이후에, 사장으로 된 이후에 보도국 내에 물갈이를 싹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KBS는 이분들을 선임을 하면서 공정언론 회복과 KBS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으며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어요. 아울러서 기자사회의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 속에 뭐 KBS 뉴스를 개혁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다. 뭐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평이 맞는지 좀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려보면요. 예. 일단 그 통합뉴스룸 국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로 따지면 보도국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도국장이 김태선 기자예요. 뭐 아직은 직무대리인데 김태선 기자는 지난 1994년에 KBS에 입사를 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을 했었고 오랜 시간 정치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분이 국제부에서 좀 이렇게 데스크급으로 계셨나 봐요. 근데 이때 KBS에서 이승만 망명 보도를 냈었습니다. 이게 무슨 보도였냐면 그 이승만 정부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일본의 망명을 타진했다라는 보도였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단독 보도였죠. 이승만이 뭐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서울 사람들한테 우린 끝까지 맞서 싸운다라고 해놓고 튀었잖아요. 근데 그 튀는 목표가 부산이 아니라 일본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된 이후에 진짜 어마어마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리포트는 박재우 기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썼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데스크가 지금 이제 보도국장이 된 김태선 기자였어요. 그래서 뭐 KBS에서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당시 이인호 이사장이 뭐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기사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편성이 이제 부당하게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고 뭐 보수 쪽 이른바 뭐 수구 쪽 그쪽 인간들의 그
반발이 굉장히 거셌었는데 이후에 또 KBS가 이 보도를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를 하고 이 관련자들을 인사발령을 내므로써 사실상 이제 인사문책을 했을 정도의 파장이 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김태선 기자도 취재 현장에서 밀려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국장이 된 거죠. 통합뉴스룸 국장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재 주간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는데 엄경철 기자가 임명이 됐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름을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면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초대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원행동이 정현주 사장 해임과 그다음에 이명박 낙하산 사장을 반대를 하면서 거세게 싸웠는데 이 사원행동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엄경철 기자가 초대위원장이 돼서 정말 대차게 이명박의 방송장악과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새노조의 파업이 있었을 때 파업뉴스 팀장을 맡아서 후배들이 이제 지휘부에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파업뉴스 팀장을 맡아서 MB정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전직 군 사이버사령부 간부 실명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업 중에 단독 보도를 한 그런 경우죠. 아니, 파업 중에 단독 보도를 했으면 이거 저 유노동한 거 아닙니까? 유노동? 그렇죠, 그렇죠. 노동을 했으면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KBS를 통해서 나가진 않아가지고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설국장에는 김진수 해설위원이 임명이 됐어요. 김진수 해설위원은 지난 2016년에 사드 배치 논란이 좀 불거졌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서 논평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논평을 했다가 방송문화연구소로 밀려났어요. 다른 나라와의 그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얘기 했다고 거의 뭐 유배를 가버린 뭐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와중에 그 당시 기란영 사장 퇴진을 촉구를 하면서 국제주간을 맡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기획단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방선거 보도를 어떻게 할지. 요거는 함철 기자가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냥 뭐 에이스들이 다 이번에 중용이 됐군요. 네, 뭐 과거의 에이스기도 하고 정말 이 함철 기자는 어마어마한 투사예요. 새노조 부위원장 출신이기도 했고요. 2008년에 정현주 사장의 해임에 반대를 하면서 기자 PD들이 만들었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라는 조직의 대변인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대차게 싸워서 2009년에 파면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요. 그때 함께 파면된 사람이 지금 양승동 사장 그렇습니다. 이번 양승동 사장 인사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이 그동안 이제 남성들만 맡아왔던 경제부장이나 또 보도그래픽 부장이라는 직책에 여성들이 임명됐다는 점도 좀 특이할 만한 일이에요. 경제부장은 한보경 기자가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도그래픽 부장은 진수아 부장이 이제 됐다고 하는데 두 분 다 물론 이제 충분한 자질이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보경 기자는 뭐 평기자 시절부터 계속 이제 경제 쪽에 탄탄한 취재를 쌓아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뭐 발표가 안 됐는데 뭐 아직 뭐 오피셜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뉴스가 바뀌려면은 가장 상징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앵커잖아요. 그동안 이제 황상무 앵커가 굉장히 오랫동안 앵커 자리를 맡아왔는데 MB 때부터 한 시대를 풍미하셨죠, 그분이.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기사도 이제 잘 맞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그랬는데 이 황상무 앵커가 좀 물러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앵커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다음 주가 세월호 참사 4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아직 뭐 오피셜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김철민 기자가 앵커를 맡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 그 뉴스 12시 뉴스를 진행을 하다가 2012년 파업을 했을 때 앵커 자리를 던지고 파업에 합류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왔지만 원직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분이고요. 여성 앵커는 김소리 아나운서가 유력해 보인다고 해요. 근데 뭐 역시나 이분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이고요. 아직 뭐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들리는 설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앵커까지 교체가 되면 KBS의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 다 짜여진 셈이죠. 엊그제 KBS가 밤 9시인가 10시인가에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KBS 1TV에서. 이거를 제가 눈길을 끌어서 봤는데
정말 이 KBS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그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 KBS를 대차게 까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그냥 고대영 이런 사람들만 깐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체제에서 기사를 썼던 기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해서도 이 출연자들이 비판을 계속하는 걸 그대로 그냥 내보냈어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보도국에서 이 녹화 장면을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 보도국의 모습도 프로그램에 좀 담겨 있었고, 그리고 또 방송 전에 이 KBS 사내에서 또 오며 가면서 보라고 미리 좀 틀어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KBS 구성원들이 지나가다가 그 화면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패널 구성도 20대, 주부, 변호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KBS에 대한 너무나도 큰 실망과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등을 좀 얘기를 했던 재밌는 방송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KBS가 이제 철저한 반성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반성을 넘어서 국민의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KBS가 되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개봉하는 그날 바다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김지영 감독은 세월호의 당시 항로를 기록한 AIS, 즉 바다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의문은 세월호가 급격히 우회전한 이후 3.36초간 AIS 기록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부는 나중에 데이터를 복원해 세월호의 전체 항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 감독이 사고 해역 인근 서거차도의 레이저 관제 자료와 해군 레이더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세월호가 침몰 전 좌우로 뱃머리를 반복해 돌리면서 지그재그식 운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데이터가 사실상 조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그날 바다의 줄거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진실이 인양되지 않는 한 네버엔딩 스토리일 것입니다. 아니, 진실이 인양돼도 떠나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네버엔딩 스토리일 것입니다. 416 가족이 함께 부르는 네버엔딩 스토리, 함께 하시죠.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며
PP의 시간 이종황입니다. 땅콩 새싹은 고혈압, 당뇨 예방, 피로 회복, 콜레스테롤 저하, 전립선 항암 효과, 항산화, 심장질환 예방, 자양 강장에서 짱입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해 노화 방지, 임산부 건강 증진, 태아 두뇌 발달까지 그 생각 없이 마시는 차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면 선택은 확실하겠죠.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 전창걸몰닷컴.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셔봤는데 이 새싹 땅콩차 많이 마신다고 그게 땅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도리어 확 그냥 커집니다. 이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들 그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할 거예요.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어요. 형사비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로 실비 보장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지.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전화 받아요. 김문수가 15% 이하로 득표했을 때 그때 그 선거비 보전해주는 그런 보험 없어요. 최경환입니다.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으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를 보겠습니다. 6개월 이상 병원도 바꿔가면서 열심히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그러다가 1년 뒤 바디로직을 입었는데 왜 진작에 안 샀을까? 그렇다면 그간의 고통과 돈 지출이 모두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입기만 해도 체형을 바로 잡아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각각 그 24년 동안 바디로직 입으세요. 90살에 나가도 에어로빅, 수영 가능할 겁니다. 이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류모 씨,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신랑을 위해서 주문했어요. 이거 먹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신랑 말에 또 주문합니다. 홍삼의 참맛이 느껴진다나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다른 사연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을 먹고 올드보이에서 벗어나 충청남도지사 후보로 뛰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회창 씨와 겨루던 시절 한 20년 전 일인데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지?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충남도지사로 나가 정성농장 홍삼 먹고 이제 충남지사로 나간다고 했어.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덧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이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합니다. 해달별님, 선거 연령 하향 격하게 지지합니다. 우리 애는 올해 대학생이 됐는데 지방선거 투표를 못합니다. 제도와 현실이 너무 엇박자입니다. 라고 하셨고, 엄마 배님, 이은선,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청소년입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줘야 합니다. 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